아직은 전쟁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중동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 과연 우리는 다음 주 어떤 포인트를 갖고 이번 주를 좀 마무리해야 될지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좀 변동성 파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뭐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네. 모습, 예전만큼은 네. 뭐 그런 딱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요즘에는 뭐 100포인트, 150포인트 정도는 그냥 뭐 버틸만한 이제 그런 정도예요. 뭐 이렇게 매수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이제 뭐 5,000포인트, 6,000포인트 뭐 이런 상황에서의 뭐 1%, 2% 이 정도 움직임은 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한 이제 그런 상황이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저렴한 말로 말씀드리면 좀 맷집이 이제 그만큼 세진 상황이 아닌가 좀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의 변동성을 좀 이렇게 적응해 나가는 이제 우리들의 이제 어떤 시각도 뭐 이렇게 비슷해져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다. 아직은 전쟁 상황입니다. 네. 전쟁 상황이고 전쟁 상황 이전에 있었던 위험 자산의 선호도를 곧바로 이렇게 좀 찾아가기에는 뭐 어제 뭐 FOMC 결과 뭐 PPI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했었던 금리 인하의 속도감을 가져가기가 쉽진 않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그저께 나왔었던 뭐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서 좀 제동이 좀 걸렸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면 뭐 바닥이 높아져 오는 이제 이런 어느 정도의 적응 구간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6천선을 뚫고 신고가로 가는 이제 그런 에너지도 점점 좀 약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3월 달 내에 6천선을 보기에는 쉽지는 않겠다. 다만 박스권이 좀 좁아지는 이제 그런 현상은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뭐 어제 오늘 이렇게 변동성은 어느 정도 있지만 뭐 매도 사이드카 이렇게 걸리는 그런 상황은 아닌 말 그대로 이 안에서의 이제 좁은 박스권을 위한 그런 이 순환매 이런 정도로 좀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과 이란 전쟁은 대통령이 의회의 어떤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동의를 구하기 전까지 60일 내에는 완결을 지어야 됩니다. 어쨌건 이제 종결 선언을 해야 되는 이제 미국의 법상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60일을 넘어가려면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공화당 내에서도 좀 이렇게 전쟁에 대한 회의감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4월 말, 뭐 늦어도 5월 초 정도면은 정말 딱 60일 한도 내에서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면 말씀드린 대로 지난 저점을 뚫고 내려갈 일도 없겠습니다만 엊그제 만들었었던 이제 5,800 정도의 또 그런 고점을 또 한 번에 뚫어내는 이제 이런 일도 3월 달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쟁 이후에 지금 8거래일이 좀 지났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도 제법 단서를 좀 던져주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전 큰 물줄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반도체와 에너지에 대한 시장 주도는 계속해서 강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뭐 반도체는 뭐 메모리 반도체 뭐 이렇게도 아실 것 같은데, 에너지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뭐 원전, LNG, 뭐 풍력, 태양광, 수소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개인의 성향에 맞게 얼마만큼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에너지의 비중을 전쟁 상황에서 가지고 가면서 내 포트에 채우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여러분들의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나머지를 이제 코스닥 뭐 이런 뭐 부양책과 또 방산, 또 바이오 개별성, 그리고 낙수 효과 기대되는 뭐 로봇, 이런 것들은 이제 얼마만큼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버무리느냐, 요게 이제 전쟁 이후에 뭐 그 큰 그런 좀 물줄기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시장은 이 좁은 박스권을 나름 좀 잘 헤쳐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으로 일단 주도주를 최대한 한 60, 70% 담아가고 그때그때 나오는 이슈를 좀 대응할 수 있는 쪽으로 포트를 가져가신다면 좁은 박스권에 좀 어울리는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아닐까 먼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 뭐 작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20만 원, 네. SK하이닉스는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은 호재들이 자꾸 이제 분석이 되는 바, 네. 이 조정을 딛고 추가 상승 가능하나라는 생각을 좀 자꾸 하게 되는데요. 반도체는 이상부인 거죠. 네, 반도체는 뭐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네. 뭐 마이크론이 왜 저 자리에서 저렇게 세론이 나왔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 속도감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매 분기 뭐 50%씩 이렇게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하면 뭐 한 3, 4분기 후에는 정말 뭐 미국의 전 뭐 업종을 통틀어서 이제 최고의 그런 이익을 좀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익 증가율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주가를 저렇게 누를 이유는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는 게 좀 먼저 좀 결론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경이로운 그런 수치를 만들어냈어요. D램 쪽 매출이 188억 달러. 그러면 전년 대비 200%가 넘는 성장이고요. 낸드 플래시 쪽도 170%가 넘는 성장이 나왔고, 평균 매출 가격이 둘 다 60%, 70%대의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세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게 뭐 아시다시피 마이크론은 넘버 3 업체잖아요. 그러면 우리 넘버 1, 2 최고의 두 기업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행 지표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평균 매출 가격이 60에서 70%씩 올라와 있다라는 것 자체에서 향후에 그런 가격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엿봤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GTC에서도 뭐 어려운 얘기가 좀 나왔죠. 뭐 GPU, LPU, 뭐 CPU 합쳐가지고 두 개의 렉을 합쳐서 뭐 어쩌고저쩌고 기술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뭐 저는 뭐 우리나라 뭐 엔비디아 직접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관심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 메모리 반도체에 어떤 좀 특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적어도 이 지금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확신은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론의 실적이 가격, P는 증명을 한 것 같고 엔비디아의 방향성이 지금처럼 그냥 칩을 파는 업체가 아니라 이런 AI의 인프라 쪽으로 좀 가져가면서 메모리의 어떤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좀 선제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면 Q를 증명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뭐 가로 세로 퍼즐은 풀렸다고 보고 P와 Q가 다 맞는 이런 상황이라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3주 후쯤 되면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 저희들 브로커들 또 여의도에 있는 이런 증권맨들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한 40조 정도 전후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도 이제 랜드 쪽의 강점이 올라오면서 30조 전후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좀 보고 있는 100조 이상의 또 삼성전자도 거의 200조 이상 뭐 이런 올해의 전망을 조금씩 맞춰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뭐 이 하방 지지는 더욱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는 2,000조를 향한 여정, SK 하이닉스는 뭐 1,500조를 향한 여정은 지속될 것이다. 다만 이제 속도의 문제, 뭐 이런 전쟁 상황에 따른 이제 그런 속도의 문제는 조금 있겠습니다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틀어질 리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장은 결국 AI가 만들어내서 반도체와 에너지 이런 좀 양대 축으로 해서 강세장이 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한두 달 전에도 강세장의 유효 기간은 아직 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작년 7월, 8월에 시작했던 강세장을 대입을 해시켜서 본다라고 하면 올해 말까지는 큰 문제 없이 강세장을 누려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이렇게 좀 전쟁 상황에서 틀림없이 계속해서 이 비중을 꽉 붙들고 비중 없는 분들은 비중을 채워가고 이런 쪽에 좀 전략적 스탠스가 필요하다라고 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고요. 에너지 쪽은 저는 전쟁 이유가 된다면 반도체 버금가는 주도 섹터로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도 사실 에너지가 다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는 어디 에너지로 갈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ETF를 이용하셔도 좋고 아니야 나는 태양광이 최고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태양광 한두 개를 이렇게 좀 엮어서 가시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원전과 LNG에 특화된 그런 기업을 반도체로 좀 엮어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는 이런 쪽을 좀 선호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올해 올렸던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 필수적으로 그쪽이 좀 잘 됐고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기대감이 받쳐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옥토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코리아 프리미엄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기업도 변화하고 있는 모습 주총에서도 다양한 걸 기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요거의 소회를 말씀드리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평가도 있고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에 따라서 이제 뭐 기사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가 증시 부양의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거 계속해서 이 부양을 하기 위해서 온갖 그런 지금 정책을 다 써보겠다라고 하는 점 자체가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향후에 이제 추진 방법, 시기 그리고 어떤 지표의 활용성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의 벤치마크 활용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면은 제법 좀 혼란스러운 좀
차별적인 수급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 그 액티브 ETF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ETF들과 이제 충돌을 하면서 좀 지수 왜곡 현상이 좀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심화될 그런 가능성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 의지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크게 보면은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코스닥을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나눈다는 거 그게 하나고 대기업 집단군의 쪼개기 상장을 금지하겠다. 요게 이제 가장 큰 이제 두 줄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제 굳이 하나 더 한다면 연기금이 코스닥의 벤치마크를 지금 코스피 200만 사용하고 있는 거에서 코스닥의 비중을 높이면서 연기금 운용에 외주 운용하는 그런 기금들이 코스닥의 비중을 더 담게 하겠다. 뭐 요 정도가 핵심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문제는 늘 그렇듯 이제 어떤 기준으로 아니 왜 내 종목이 메이저 코스닥에 못 들어가고 마이너 코스닥에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기준이 뭐야? 뭐 이러면서 이제 이걸 팔고 이걸 사고 뭐 이러면서 좀 마찰적인 그런 문제가 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뭐 이것 또한 또 잘 또 소화될 것이다.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연기금의 코스닥 벤치마크 확대는 이건 대환영입니다. 네. 어찌됐건 가장 빠른 코스닥 활성화의 대책이 될 수 있는 부실 기업을 퇴출을 하고 될 만한 곳을 확실히 밀어준다라는 이제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뭐 시장 분리에 따른 이제 부작용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승강제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자체적인 검증을 가져간다라는 점에서는 코스닥의 좀 자체적인 정화 시설이 마련되는 이제 그런 도구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쪼개기 상장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쪼개기 상장 금지는 이게 단순하게 뭐 하루 이틀 만에 휘발성을 갖고 사라질 이슈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생각보다는 오래 끌고 갈 문제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우량 비상장 자회사가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 향후에 이제 쪼개기 상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지주회사의 그 비상장 자회사의 가치가 오롯이 이렇게 스며들 수 있는 이제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과거 우리가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뭐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거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주주들이 조금 상처를 좀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거를 근본적으로 좀 막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무한 증식하는 그런 대기업들의 상장을 막기 위한 그리고 소액 주주들을 위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대기업들도 자금이 필요할 텐데 자금 조달의 문제가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주들을 보호하고 주주 이익을 극대화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법의 취지에 맞게 본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생각 들고요. 오늘도 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뭐 이제 CJ 같은 CJ 올리브영을 품고 있는 이제 이런 CJ도 CJ 올리브영은 지금 4조, 7조 뭐 이 정도의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데 CJ의 지금 시가총액이 뭐 채 5조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CJ 올리브영의 가치가 올라오게 된다면 적어도 저는 뭐 30% 5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뭐 단번에 올라오기보다는 서서히 좀 스며드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LS 전선도 10조가 넘는 시가총액이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LS로 스며드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뭐 저는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마지막으로는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갑자기 여기서 왜 튀어나오느냐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이버가 얼마 전에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합병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미국에 상장을 시키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네이버의 가치로 적어도 이 정권하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렇게 지금 동네 뭐라 그럴까요? 좀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잖아요. 예, 그 약간 뭐 액바지가 좀 되고 있는 네이버도 제 가치를 찾아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저는 요 세 종목을 이 쪼개기 상장 금지법의 최대 수혜 이렇게 좀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저희가 전략 짜야 될 텐데 네. 관심 섹터는 뭐라고? 관심 보세요? 섹터는 예. 조금 제가 청개구리 같은 이제 그런 국면이 좀 있어서 저는 석유화학 업종 좀 한번 말씀드려보고 석유화학 싶어요. 최근에 이제 네. 이란 리스크 때문에 부각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석유화학 쪽에서도 네. 지금 쇼티지라는 키워드가 서서히 좀 눈을 뜨고 있어요. 이게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 뭐 저도 뭐 대리급, 뭐 과장급 때 겪었던 건데 과거 이제 차화정이라는 이제 그런 키워드로 이 세 섹터만 정말 강하게 올라갔던 이제 그런 그 시절이 있었죠. 이제 과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건 이후에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엄청난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역시 이제 그때도 만들었었던 것들이 이제 쇼티지, 병목 현상이라는 키워드에 좀 뭐 지금 반도체도 뭐 쇼티지라 그러죠. 뭐 MLCC도 쇼티지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병목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화학 제품 이 병목 현상이 현실화될 것 같고요. 화학에 대한 이런 좀 특징은 정말 몇 퍼센트 안 되는 쇼티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과잉 주문, 과잉 발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산업의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소위 말하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최첨단 반도체에도 들어갑니다만 치약 뚜껑에도 들어가는 게 플라스틱이거든요. 그게 네. 만약에 이제 쇼티지가 날 경우에는 이거를 5배, 10배의 가격을 주고서라도 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발주처에서는 쇼티지가 나기 전에 대량 발주를 미리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 정말 큰 상승이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차화정 랠리가 끝났을 때 과연 얼마나 이런 화학에서 쇼티가 났었냐라고 추후에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채 5% 6%밖에 쇼티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이제 롯데케미칼의 전신 뭐 호남석유 이런 것들 한 10배씩 움직이고 그랬거든요. 네.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이란 전쟁이 좀 장기화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좀 간다면 이런 석유화학 섹터의 강세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봐집니다. 일단 석유화학 업종의 핵심은 납사죠. 이제 원유에서 납사를 뽑아내서 납사를 이제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뭐 PVC 이렇게 좀 플라스틱의 원료로 나누고 그 원료에서 이제 또 다른 또 중간 자재를 좀 뽑아내는 이제 그런 좀 석유화학의 특성으로 보는데 그 중간 중간의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수익성을 좌우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완전히 다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파악조차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의미에서의 불확실성이 지금 1톤 이 크래킹을 하는 이마저 계속해서 누적 적자를 보일 수밖에 없는 석유화학 업종한테는 반전의 포인트를 어느 정도 제공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틸렌에서 최종 플라스틱이 되는 때까지는 정말 뭐 0.1%밖에 건져내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이제 그런 공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석유화학 업종에서 중간중간 이런 스프레드로 수익성을 개선하는 이런 석유화학 업종들이 지금 만성적인 적자에서 그래도 좀 적자를 줄이거나 잘하면 흑자 전환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인조고무 타이어의 원료가 될 수 있는 부타디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도 거의 5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병목 현상이 석유화학 업종의 주가를 좀 돌려 세울 만한 그런 요인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롯데케미칼을 지표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호석유나 대한유화 같이 이런 좀 이슈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롯데케미칼은 말씀드린 대로 NCC, 그러니까 납사 크래킹도 가지고 있고 미국에는 에틸렌 크래킹, 그러니까 석탄에서 이런 물질을 뽑아내는 이제 그런 설비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타이트해지는 상황, 원료 공급이 쉽지 않아지는 그런 상황, 또 원유가 너무 높아져서 이런 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종목 대비 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본의 아니게 오늘 또 한 4% 넘게 좀 상승했고 엊그제 뭐 최근 들어서 좀 다 좋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석유화학 업종으로 제가 뭐 2배, 3배 뭐 이렇게 수익률을 보이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기보다는 전쟁 영향에서 어느 정도 병목 현상이 예상되고 그러면 이제 적자가 좀 축소될 수 있을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부각된 게 지금 이번 주에 부각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좀 좋은 지속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석유화학 업종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고 병목 현상이 좀 심화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랠리를 보일 것이고 아니더라도 최소한 시장보다는 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좀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관심 섹터 화학 그리고 관심주 롯데케미칼 비롯해서 세 종목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정경미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